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산 마스크 가능할까? 또 미래통합당 탄핵 오적 빼고 총선 보수통합 신호탄인가? 또 대구 가겠다는 한선교, 안철수는 단칼에 거절. 이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마스크 오부제,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 9이신 분들이 마스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마스크 수급은 원활하게 되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수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전달 체계를 더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여론이 더 많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생산 물량 자체를 늘려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개성공단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이 이제 가동을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 가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는 수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게 대북 제재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커다란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여론도 지금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엔 대북 제재와 국내 여론. 그러니까 국내 여론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찬반 국민 여론이 있는데 그렇다고 찬성 여론이 그동안 그렇게 낮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마스크는 급하게 국민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것을 언제 그러면 이게 대북 제재의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는 주장에 불과한 거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이 사태를 활용하는 건지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북 제재도 빨리 풀릴 일이 아니고 이제 그런 주장이 현실성 없이 느껴지면 국민 여론들 사이에서도 좀 반감이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최근 북한과 우리나라 관계를 보면 북한에서 발사체를 연이어 쏘고 또 비난하는 성명도 내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또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과 우리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 마스크를 하자는 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좀 한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과연 금강산 관광부터 해서 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북한 입장도 그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여당의 주장인 거죠. 정말. 예, 그래서 이게 정부의 주장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게 통일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답변을 정부에서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 주장을 길게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마스크만큼 뜨거운 감자가 바로 재난기본소득 저희가 또 이 시간에도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도입이 어렵다라는 건데 가능성이 그럼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통의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확보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쪽이 관료들의 어떤 생각하고 정치인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획재정부 특히나 원래 이제 재정부라는 부서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많이 따지게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어떤 선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역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굳이 기획재정부가 먼저 판단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할 거냐. 지금 이제 여당 인사들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갈 거냐. 그게 남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말씀하세요.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총선 아젠다로 좀 급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자체는 충분히 부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지급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가 국민들 뇌리에 좀 박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 없는 현금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좀 무리다라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총선 공약에도 어떤 계층을 특정한 기본소득이랄까요? 네네. 이런 것들은 각 당에서 또 내놓을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쉽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정책 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총선이라는 선거와 이 현금 지원과 연관을 시키면 포퓰리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포퓰리즘 이제 반대쪽에서는 특히 현금 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에서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게 재난 기본소득을 혹은 나가서 뭐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유가 일일이 선별해서 주다 보면 오히려 네. 필요한 사람이 더 절실하고 가난한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정부에서도 어떤 현금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고 또 내놓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일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뭐 극빈층이나 실업자 이쪽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건 없이 일단 주고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따라붙는 것은 조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한테 주더라도 네. 그 와중에 돈을 비교적 더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했을 때는 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미의 포퓰리즘의 특징이 복지를 잘 챙겨주겠습니다라는 약속만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네. 정작 이제 필요한 세금을 걷는 것은 등한시하는 뭐 아주 부자층에게 국한해서만 걷는다거나 그게 포퓰리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퓰리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 문제가 같이 따라붙어줘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또 다른 화두가 아마 이 비례대표 정당일 네. 거예요.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오늘부터 이틀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앞서 이미 논의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답은 나온 상황에서 그러게요.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들거든요. 이게 보통의 일반 당원하고 정치인하고 좀 판단하는 스케일이랄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당원이 아닌 지지자가 아닌 층하고도 접촉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질 거냐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되는데 지지층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찬성을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다면 당원 투표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게 거의 통과될 확률이 지도부끼리 논의했을 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비견한 사례가 2014년에도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네. 고민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당원 투표에 맡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공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원 투표에 맡기고 이제 여론조사도 물론 병합을 하긴 했는데 당원 투표 결과를 딱 보니까 당원들 대다수는 공천을 해야 된다 쪽이었어요. 해야 된다. 당에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굳이 전망을 한다면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또 붙여진 이상 이게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지도부의 결정보다는 당원 투표가 우선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유력하다. 비례연합정당의 출연이 유력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앞서 이제 태극기 세력이 지목했던 이른바 탄핵 오적이 이제 총선에서 빠지게 됐는데 뭔가 통합당이 탄핵 색채를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으로 네. 헌법재판소에 손수 가면서 또 앞장섰던 인물이라서 내가 잘린 것은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한 숙청이다. 비박에 대한 정리 작업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겠죠.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의원부터 해서 뭐 오적이라고 딱 이름 붙여진 사람들에 예. 대해서 뭐 불출마도 있고 컷오프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상태인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핵심 의원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떨어졌고 예. 그리고 친박 좌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은 진작에 탈당을 해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비박 계열 의원들도 이번에 상당수가 총선에 못 나가게 되거나 뭐 지역구를 강제로 옮기거나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친박 의원들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탄핵 오적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친박 비박에서 좀 약간 균형추 역할을 나름대로 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천이 또 탈락이 됐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공천 탈락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된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탄핵 오적만 특히 지목이 돼서 타겟이 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뭐 논란을 굳이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쪽 저쪽 다 자르긴 했는데 결국엔 황교안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탄핵 오적이라고 해서 뭐 배제가 됐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본인은 탄핵 오적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는 당시에 경남지사였었고 예.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지 않는 신분이었죠.
근데 자기는 반대를 했었다. 그러니까 예. 탄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했을 뿐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었다. 네네. 그 주장은 내내 해왔기 때문에 탄핵 오적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뭐 태극기 세력이 지목했다고 하는 탄핵 오적 또 뭐 친박 오인 다 통합당에서 빠지면서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보수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합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예. 뭐 한쪽을 살려주고 한쪽을 죽이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정치권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인적인 쇄신이라든지 교체가 곧 질적인 어떤 그 세력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좀 경험을 해봤어요. 공천 작업을 통해서 당 내에서 이렇게 읍참마속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근데 그 과정이 과연 한국 정치를 더 낮게 만들었는가 했을 때는 의문부호가 또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누가 공천을 못 받았다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예. 뭐 정책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과연 그 당이 달라졌는지 나아졌는지 이거를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나온 소식인데 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공천 결정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돼야 될까요? 이게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예. 씨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네. 조건을 걸었어요. 몇몇 공천에 대해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천이었다. 이거 철회해야 된다. 네네. 몇 가지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건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 공천 작업 때 있었던 그 당내 분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수습하고자 대표로서 내린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공관위에서 받아들여질 건지 그러게요. 만약에 김영호 위원장 이걸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했던 공천에 대해서 일부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황교안 대표는 대표 입장에서 이제 나는 당을 수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오히려 공관위에서는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시나리오도 아. 유력하게 보입니다. 시나리오를 이미 예상하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난 얘기했어. 네. 예. 나는 지금 이 당에 이렇게 어쨌든 이 결과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공천 권한을 당의 절차에 따라서 부여받은 공관위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모양새는 굉장히 잘 수습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또 국민의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대표에게 한선교 이제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 제안을 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직까지 주겠다, 내가 대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정치 입문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단어, 많이 썼던 단어, 뭐 새정치도 있고 한데 중도 실용이 있어요. 중도 실용이죠. 예. 근데 그 중도 실용이 한쪽 당으로 거대 정당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고. 깨지겠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인사들조차 미래통합당 가지만 그래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과 함께할 가능성은 적어도 이번 총선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안철수 하면은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일 텐데 큰 정당의 기회를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관측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응할 태도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미 이제 그동안 정치 여정을 봤을 때는 그쪽 길은 막아왔거든요, 네네네. 스스로.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뭐 지역구에서 야권 후보를 그것도 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통합당도 아니고 그럼 야권이라고 하면 민생당도 포함될 수도 있는 통칭을 거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좁은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 말고는 네네. 미래통합당하고 정치를 같이 한다거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통합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하면 다선 의원이고 정치공학이 굉장히 밝은데 예. 가까이서 또 둘이 같이 활동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의 야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아니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이 가지 않겠느냐. 민주당하고 할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때는 조금 더 과감한 표현을 써서 진보에 한때 위장 취업했던 사람이다라는 규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하면서 이제 예. 안철수는 저쪽 방면으로 미래통합당 방면으로 계속 멀어져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최근 동안의 그 박지원 의원의 일관된 예측이었던 네네. 거죠.
결국 대통령을 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한 교두보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 그냥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몸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아, 다음 결국에는. 대선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그 시도를 할 직전에 거다.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거다 이런 관측을 아. 또 내놓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또 정의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이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이 있는데 이 상위 순번자에 대해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뭐 네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뭐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뭐 음주 운전 이런 경력이 있는 그 순번자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도덕성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좀 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통합당에 이어서 민주당까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기획을 하면서 정의당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그 효과도 많이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비례연합당 참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 몇 명에 대한 공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본인이 뭐 예전에 그 아이디를 계정을 이제 빌려준 적이 있고 그래서 승급을 했던 건 사실이고 네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사과도 했고 책임도 졌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게임 업체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그 승급 부당하게 승급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이력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점에서 이게 뭐 게임판의 조국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게임판의 조국 있는 사태. 상태라서 특히나 오히려 이럴 때는 진보 정당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게 잦아들 논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